지금부터 카이마 2025년 2차 포럼을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은 먼저 진행과 참석자 소개를 간단히 한 후에 원장님 한영사 그리고 주제 1, 2에 대해서는 PPT로 발표한 후에 자리를 정리하고 난 다음에 토론과 종합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카이마 포럼에 참석해 주신 귀빈 여러분 환영합니다. 특히 오전 시간에도 불구하고 멀리 미래까지 왕림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포럼은 전쟁에서 드론 운용을 살펴보고 북한의 드론 위협과 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사실 북한군이 러시아를 도와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북한군의 역할이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참전 초기만 해도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격에 쩔쩔매던 북한군의 모습이 영상으로 전해졌지만 이후 북한군은 드론 공격에 대한 어떤 효과적인 방어 전술을 익힌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수십억 원 또는 수천억 원에 달하는 고가의 무기체계 못지않게 저비용의 드론이 전장의 승패를 가를 중요한 가성비 높은 무기체계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의 경우에 부족한 병력 그리고 고가의 무기체계를 앞으로 대신해서 효과적으로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분야가 바로 드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포럼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주제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홍성표 그리고 김홍철 박사님 그리고 문주영 중령과 문호선 예비역 장군께 감사드리며 이래주 박사님의 리드하에 유용한 그리고 아주 우리에게 좋은 지식을 전해줄 그런 포럼이 되길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국방안보 관련해서 다양한 세미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로 그 세미나들을 이렇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트럼프라든가 푸틴이라든가 젤렌스키라든가 아니면 뭐 김정은 이런 식으로 인간 중심으로 이렇게 세미나가 진행 경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상당히 좀 특이한 것 같은 주제의 세미나입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사물이 중심입니다. 사물. 민기가 중심이라는 거죠. 물론 역사에서도 이제 그동안 뭐 대고의 역사라든가 뭐 철의 역사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사물에 대한 역사를 뭐 던질수 있긴 합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오늘 그 포럼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더구나 지금 북한군이 가서 이 드론을 대표된 현대전을 경험하고 조만간에 아마 북한으로 돌아오게 되면 우리한테 상당히 큰 위협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모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시의적절하게 오늘 그 저희 군사문제연구원에서 이 주제를 택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두 명의 발표자분과 그 두 명의 토론자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실 텐데 상당히 유익한 이와 같은 자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시간 계획을 보셔서 알 수 있으시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저희가 11시 50분, 맥시멈 12시에는 이 모임을 마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사전에 읽었습니다만 저희 군사문제연구원의 포럼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배수진을 치고 한다는 거예요. 그 시민이 뭐 탄근대에서 것처럼 그 배수진이 뭐냐? 점심시간입니다. 점심시간이 정해져 있고 더군다나 뷔페이기 때문에 좀 늦으면은 맛있는 게 다 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이렇게 있습니다. 따라서 옛날에 그 우리 한국군에 유행한 금원이 있죠. 작전 시간에 실패한 지휘관은 따를 수 없어도 식사 시간에 실패한 지휘관은 따를 수 없다. 뭐 이와 같은 금원이 있는데 그 같은 금원을 새기면서 오늘 두 분 토론자, 발표자분들께서 시간을 잘 지켰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토론이 학술대회가 발표하고 그에 대한 토론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아까 그 연구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늘 두 분의 그 발표가 PPT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하고 또 하면 이게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 발표자분들 두 분께서 일단 발표를 하시고 그 다음에 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플로어에서 질문 받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순서는 서원과 우크라이나 군 드론, 러시아 군 드론, 그리고 드론 전쟁,
드론전의 미래 그리고 결혼 순위 되겠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드론이 지금 굉장히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한 70% 정도가 이런 드론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요것과 요거의 차이는 패브릭 그 옵틱 케이블로 요것을 조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드론은 전자전에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그냥 다 몰살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요 케이블로 작동하는 드론은 그것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생존력이 있고 무인기라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조종사 없이 운영을 하는 그 비행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고정익과 회전익 무인기가 있고 임무는 타격, 감시, 정찰, 디코이, 전파, 결혼, 운송, 지뢰살포 이런 용도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드론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신속한 세대 교체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이락타르 TB2 터키제 그 폭격 드론은 지금 거의 그 전선의 운용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자전에 아주 깨갱이거든요. 전자전에 취약하기 때문에 벌써 이 바이락타르 TB2는 페이드 아웃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1991년 걸프전에서는 MQ-9 리퍼와 RQ-4 글로벌 호크가 개발돼서 시험 운행이 됐었습니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무인기들이죠. 전투 정찰기들이 정찰 감시 임무 수행하는 것을 이 무인기들이 대체해서 수행을 했습니다. 요거는 말씀드렸던 바이락타르 2고 2014년 이후에 드론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두드러진 특징은 제1차 세계 드론 전쟁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전쟁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상에 First World War, First World Drone War 이렇게 치면 거기 관련된 전문가들의 그 아티클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에는 아직 제1차 세계 드론 전쟁이다 라는 말을 잘 안 써서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5월 현재 드론은 전장 압도하며 전략 작전술 변화의 주역이 되고 있다. 이따가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장거리 드론으로 러시아 중심 표적을 타격하고 모스크바 인근의 표적과 공항 이런 것들을 공격을 해서 한때 전승절 준비하던 러시아가 모스크바 주변 4개 비행장 전부를 폐쇄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드론의 위력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인데요. 전쟁 양상을 전환시킨 드론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명 살상은 물론이거니와 시설, 장비 이런 것들도 효과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아까 그 First Person View 드론 조그만 것이 수리탄 하나, 수리탄보다 조금 큰 폭탄을 달고 적진으로 들어갑니다. 탱크가 굉장히 중장비죠. 그런데 그 드론이 탱크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탱크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파괴되는 겁니다. 그 안에 작동 요원들이 다 박살나기 때문에. 그렇게 드론 전쟁에 정밀하게 또 위력을 발휘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드론 종류는 파이버 옵틱 컨트롤드 드론이라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그 파이버 옵틱 그 케이블로 이게 지금까지 12km까지 작전 거리가 12km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30km까지 도달하는 것을 개발했다고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군이 전선의 12km, 15km까지를 킬존으로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15km 이내의 전선에서 움직이는 물체들을 드론으로 공격해서 다 박살낸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러시아군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기동합니다.
왜냐하면 잘못 움직이면 당하니까요. 그런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First Person View 드론은 아까 보여드렸듯이 그 틸트롭터 드론에 수류탄 하나 달고 다니는 겁니다. 물론 그 폭탄은 수류탄부터 약 10kg, 최대 30kg까지 부착을 하고 가서 자폭도 하고 폭탄 투하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롱 레인지 드론 AN 안토노프 196 류이3라는 드론입니다. 그걸로 모스크바 인근의 비행장들을 폭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정찰, 그 다음에 AI 탑재해서 독자항법, 표적식별, 전파교란, 차단 이런 능력들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특기할 만한 해양 드론 마구라 V5와 V7이 있는데 마구라 V5 때문에 러시아 흑해함대가 우크라이나 전선 봉쇄하고 있다가 다 후퇴했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의 상선들이 식량을 싣고 출항을 해야 되는데 러시아 함대들이 해양 봉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돌파하기 위해서 자폭 이 해양 드론 마구라 V5와 V7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최근에 V5에 R-73라는 공대공 미사일인데 그거를 이 드론에다가 장착을 해서 러시아 수호의 30 항공기 2대를 격추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쟁 양상이 드론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전환되고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개발하고 있는 장거리 공격 드론 종류입니다. 이것들이 다 그렇게 활약하는 것은 아니고 요런 한 10개 기종이 있습니다. 10개 기종을 운용을 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드론들이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틸트롭터 드론의 임무인데요. 여기에 가장 베이직입니다. 여기에다가 폭탄을 달고 자폭을 할 수도 있고 폭탄을 투하할 수도 있죠. 그리고 ISR 정찰 감시 임무를 수행하고 또 릴레이 위성 통신 받아서 전파를 중계도 하고 또 전자전에도 운용이 됩니다. 그런 임무들을 수행합니다. 이것이 그 마구라 5 해양 드론이 되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그 드론을 집중적으로 건설하게 된 것은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무기 체계의 전환을 시도한 겁니다. 왜냐하면 전투기를 미국과 유럽연합이 전투기를 공급하기로 하고 했는데 조종사요원 훈련시키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전투기를 그쪽으로 투입하는데 6개월이 걸려서 1년 6개월 만에 우크라이나군이 전력화해서 전투에 투입했는데 첫 항공기가 격추됐습니다. 나가가지고. 그래서 이 오군들이 아주 바짝 긴장했는데 결과는 왜 그러냐면은 이 작전 가능화했다고 해서 출격했지만 여전히 굉장히 미숙한 겁니다. 전투기는 막강한 그 화력의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전력화하는 데는 그렇게 많은 인력과 노력이 투입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드론은 한두 시간이면은 누구든 운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국내에 열악한 환경에 있던 민간 드론 업체들에게 그 정부 입찰 공고를 했습니다. 정부에서 1,000억 불을 드론 쪽에 투입할 테니까 누구든 성능을 입증할 수 있는 드론을 개발하면은 정부에서 전부 다 매입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드론 업체들이 뭐 한 30개 정도 처음에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공고문이 나간 뒤로 200개 넘는 드론 업체들이 들어서서 집중 개발해가지고 지금 드론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가 제일 첨단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군사 전문 저널들에 나오는 아티클 보십시오. 그 우크라이나가 드론전의 최첨단 국가다
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그 아티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영국과 덴마크가 우크라이나와 드론 협정을 맺고 그 드론 전술, 작전술에 관한 것을 트레이닝과 에듀케이션을 하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입증을 하는 거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연간 400만 대 이상을 생산하는 거예요. 200개 이상의 업체에서. 그게 정부 공식 발표입니다. 해외 도입으로 2024년에 15만 5천 대를 이만한 자원을 투입해서 도입을 했습니다. 중심 타격, 퍼스트 퍼슨드 자폭 드론, 정찰 감시, 정보통신 중계 이런 임무들로 투입을 하죠. 총 예산 이 정도 재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중심 타격 6,000대, 이게 2024년도 분류된 겁니다. 중심 타격 임무 6,000, 감시 정찰 4만, 야간 임무 12,000, 고정 입정찰 5,000. 그런 식으로 이제 건설을 하는 거죠. 그런 전력을. 자폭, 원거리 자폭 드론입니다. 위력을 발휘하고 러시아가 상당히 방공망에 그 노력을 집중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러시아 드론인데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비해서 이 화력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이쪽에 비중을 많이 두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개발 현황이나 전력화 현황에서 우크라이나의 드론전에 반환하는 밀린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옐라부가는 우랄 산맥 동쪽입니다. 거기에 드론 공장을 신설을 해서 이란산 그 샤히드 130과 136 그 두 기종을 주력으로 대량 생산하는 공장을 가동시키고 있습니다. 원거리 타격 드론으로 계란 1과 계란 2가 있는데 그것은 이란제 샤히드 131과 136의 러시아 생산품입니다. 제품 이름을 그렇게 했고 첨단 계란 샤히드 드론이 개발이 됐다고 발표는 했는데 전력으로 아직 노출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가르피아 원거리 타격 드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부 샤히드 디자인의 러시아가 운영하는 드론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는 거죠. 군집 드론이 이렇게 몰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저것들이 무장하고 있는 무장들은 뭐 수류탄보다 조금 강한 그런 폭탄들이지만 군집으로 올 때는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하기 어렵죠. 그래서 전자전을 통해서 몰살시키는 것들을 굉장히 집중해서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코이 드론이라든가 르코나이선스 거기에서 이 올란과 잘라 그리고 그것들이 상당히 성능이 좋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로이터링 무니션 그래서 이런 것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폭탄입니다. 그것이 GPS 유도를 받아서 표적을 향해 돌아가 우크라이나에 있는 도심과 전략 표적들을 효과적으로 타격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란셋도 굉장히 성능이 좋은 그러한 무인기라 하겠습니다. AI를 접목시킨 드론들이 개발돼서 전선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샤히드 136의 첨단 모델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년 2월 초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드론 부대 창설을 선언했습니다. 그전에는 각 제대별로 드론을 운용을 해서 전략적인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단편적인 효과를 거뒀는데 작년 2월에 드론 사령부가 창설되면서 거기에서 전문적인 교리와 작전술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서 전략적으로 드론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비대칭 수단이죠. 드론은. 그래서 탄약 및 포탄이 절대 부족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용으로 드론 개발에 집중했던 겁니다. 그래서 무인기 시장에 활력을 얻게 됐고 거기에서 세계 최첨단
무인 전력들을 건설하게 됐습니다. 무인기는 중장비들을 운용하는데 굉장히 헤비하죠. 그래서 가볍게 운신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드론은 뭐 꼭 전사, 용사들이 아니라도 민간업자들도 더 잘합니다. 그래서 민간 자원 요원들도 군부대와 협조해서 전투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우크라이나 전쟁은 특히 무인기 전쟁이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부가 체계적으로 드론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렇습니다. 네, 마브라 7이죠. 그래서 세계 제1차 드론 전쟁 보면은 그런데 그 드론 사령부가 창설되면서 그 지휘 통제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미국의 리퍼 9, MQ9이나 글로벌 호크를 운영하는 상황실에 비하면 굉장히 조악한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우크라이나 나름대로의 지휘 통제실을 만들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200여 개 민간 드론 공장에서 400만 대를 생산했다. 현재 FPV 드론 월 20만 대 생산 능력, 러시아 드론보다 우세한 드론전 수행을 해서 지금 미국을 비롯한 유럽 연합 전문가들이 전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타격용 드론까지 제공을 했고 신속하게 변화하는 전장 상황에 쉽게 적응한다는 거죠. F-16 전투기 공급에 관해서는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그 지휘 통제소입니다. 드론 사령부를 창설하고 얼마 안 되는 드론 요원들을 사령부로 또 이제 차출하려니까 전선 드론 전력들이 약화될 것을 대비해서 후송됐던 드론 전문가들을 사령부로 배치를 시켜서 이런 우리 작전술 발전 업무를 수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불법 침공으로 거대 월렙이 됐는데 사실 미국도 이 무인기에 대해서 러시아 전선에서 시험 운행하고 있는 기종이 몇 개 기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첨단 드론전의 월렙이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한때 러시아는 드론을 그러면 해피해라 해서 오토바이들을 전선에 보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가 드론을 피하지를 못하죠. 속도나 이런 면에서 기동성 면에서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급했다가 지금은 다 철회를 했습니다. C드론 흑해를 봉쇄하고 있던 러시아 함대들이 전부 사정거리 밖으로 다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정상적인 식량 거래 운항을 하고 있고 또 마구라 7 이 자폭 드론은 표정만 보면은 전속력으로 70에서 80km입니다. 달려가서 부딪히기 때문에 함정들이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 능력들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초기에 C드론이었습니다. 드론 공격 사례인데 4월 6일과 5월 2일에 러시아군의 대규모 드론 공격으로 상당히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5월 4일에 모스크바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량 침투했던 러시아 드론들을 요격을 했고 물론 피해는 좀 입었지만은 그렇게 됐습니다. 5월 7일, 11일, 18일 드론 공격 실패입니다. 특히 5월 7일에 사른스크 파이버 옵틱 플랜트를 공격해서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건 뭐냐면 러시아가 파이버 옵틱 케이블을 생산하는 공장이거든요. 그게 전자전에 강한 드론을 생산하는 케이블 생산 공장인데 그것을 불태워버려서 굉장히 큰 전과를 올렸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에너지 저장고를 드론으로 공격해서 불태워 버리는 장면입니다.
내일의 드론전 양상인데 전쟁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사실 드론 그까짓 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렇게들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군집 드론이 수류탄을 다 매달고 서울 상공으로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에 2,000파운드 폭탄 떨어지는 거랑 못지않는 혼란과 파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전과들을 낼 수 있죠. 그래서 이 전쟁 양상이 전환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드론 역할 증대로 무인기가 병력, 무기 장비를 대체하고 있다. 전선에 그 중장비들이 또 병력들이 별로 눈에 안 띈답니다. 왜냐하면 드론 때문에 그런 거. 아까 말씀드렸던 드론 킬존을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마더 드론, 캐리어 드론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크로스밤 유니트처럼 크로스밤 유니트처럼 작은 드론들을 많이 싣고 가서 목표 지점에서 풀어놓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각계약진으로 표적들을 공격합니다. AI 기반 독자 전투 시스템이 있고 군집 드론 공격 편대군 또 이런 것들 그 무기 장비 병력 이런 것들을 드론이 상당히 많이 대체하고 있다. 앞으로 그런 전쟁 양상이 복전화될 거다 하는 겁니다. 시간이 뭐 다 됐다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그 무기 체계인데요. 파이어 옵틱 케이블이 이런 겁니다. 이게 12km에서 30km까지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그리고 전파 교란에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 파이버 옵틱 케이블 드론은 여기 보시다시피 폭탄이 있고 이 케이블을 별도로 달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운용을 하는 것이죠. 이것들은 이제 다 알고 계신 것들이라 넘어가겠습니다. 스위치 블레이드도 지금은 다 페이드 아웃 됐습니다. 드론들을 요격하는 무기 장비들입니다. 주로 소형 방공 무기들을 이용해서 드론들을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 근거들 이렇게 해서 제가 주어진 토픽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머지는 뭐 참고 조금 구체적인 것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된 드론들의 다양한 유형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담입니다만 드론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이게 우리 순수 우리말에서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드론 들었다가 놓는다는 거죠. 들었다가 놓는다. 드론 사실 뭐 다 들었다가 놓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브 전쟁에서 이렇게 드론이 역할을 했다 그러면 보통 그 다음에 이제 묻는 질문이 뭐냐면 그겁니다. 그래서 뜻하는 거야. 뭐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는데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북한하고 이제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여기 보면 이게 아주 센스를 발휘하셔가지고 현장에 있는 발표자를 섭외를 해서 오늘 아주 생생한 얘기들을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인기 대응에 있어서는 그래도 꽤 많은 관여를 해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작전 경험도 상당히 많고 그리고 이제 최초의 2014년에 북한 무인기가 최초의 그 백령도랑 그 발견이 됐을 때 청와대 아시겠지만 청와대를 중심으로 무인기 대응 부대를 창설을 했습니다. 그때 창설 멤버로서 이렇게 TF로 구성되면서 SS와 SSR은 최초의 대드론 장비에 대해서 전력과 TF를 2년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산자부에서 하고 있는 제테르 센터의 전문 연구위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좀 더 견문을 넓히고자 국방대에서 박사과정을 이제 밟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게 보안 군사적으로 굉장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저번 주에도 지작사령관님 주관으로 TTX를 했고 그 전에는 합참의장 주관으로 했고 동일한 주제입니다. 최신 북한 드론 위협과 우리 군대의 대응 방향 제목도 동일합니다. 했고 분단 자체적으로는 4월 29일에 요거에 대해서 토의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 민감한 주제가 많고
현안에 관련된 업무가 많아서 그 내용이 많아서 약간 이 발표 자료는 두루뭉술하게 했고 민감한 주제다 보니까 개인의 의견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이 첫 번째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사실 다 담겨 있습니다. 먼저 오른쪽에 보면은 나폴레옹이 더 잘 아시겠지만 나폴레옹이 전장을 주도해 왔고 뭐 기동과 화력이라는 그런 속도전 그거를 갖고 왔고 그거를 이제 깬 게 1차 세계대전의 마지노선이었고 그거를 깬 게 전격전이었고 저는 이 드론전에 대해서 지금까지 왔던 군사 전략들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거냐 그거에 대해서 최근에 고민을 하고 있고 관심이 있어서 합참에 드론에 작년에 합참에서 드론전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가 나온 게 있는데 그 러우 전쟁에 대해 드론전에 대해서 평가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 기동과 화력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군사 전략은 유효하다. 드론은 이 기동과 화력이 유효한 가운데 국가적인 보조 도구일 뿐이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기동과 화력에 대한 패러다임은 과감하게 뒤집을 필요가 있고 드론뿐만 아니라 여기 블루투스가 있는데 이 블루투스가 처음 나왔을 때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근거리 통신이다 보니까 이렇게 짧게 통신해갖고 뭐 어디다 쓸 수 있겠냐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전부 다 블루투스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이어폰 꽂는 거, 집에서 뭐 에어컨 컨트롤하는 거, 뭐 모든 게 다 블루투스로 하고 있어요. 심지어 차에서 뭐 음악 듣고 하는 것까지. 지금 블루투스 기술은 현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 경시했지만, 근데 이걸 빨리 캐치한 사람이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요 드론전에 대해서 군사 전략의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냐. 제 발표의 모든 내용은 사실 이게 답입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 먼저 세부 주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은 북한 무인기 위협이 현재 어느 정도가 되고 있냐부터 하겠습니다. 북한 무인기 위협을 보기 전에 세계적으로 무인기 위협의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발표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보면은 앞서 발표에서 바이락타르가 뭐 있었는데 페이드아웃 됐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드론의 개념이 바이락타르가 200억에서 500억인데 너무 비쌉니다. 근데 전자전에 취약해서 금방 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쓸 수가 없고 드론의 가격이 점점 더 하락하고 더 많이 쓰다 보니까 드론은 이제 저비용 보유율 그게 아니라 그냥 소모품으로 쓰고 있습니다. 띄워서 버리고 띄워서 쓰고 버리고 거의 뭐 몇십만 대씩 쓰고 있는데 이 정도를 저비용 보유율이라고 보기에도 좀 어렵지 않지 않나. 그냥 소모품으로 우리 탄약과 같은 소모품으로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앞서 제시된 샤헤드 136 같은 종류의 유도미사일형 그 무인기가 자주 쓰이고 있는데 이거는 특징적인 게 군지파에서 한 번에 이제 많이 띄어서 타격하는 게 특징적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방공망으로 좀 대응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비용 대 효과 측면에서 좀 그 불리한 점이 있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그 하마스와 이제 무력 분쟁이 있을 때 거기서 이제 썼는데 약 95%의 요격률을 보면서 요격을 했다. 그러나 굉장히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됐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특징이 FPV 드론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쓰이고 있고 러시아 전차의 3분의 2가 24년 기준으로 이 FPV 전차 드론에 대해서 파괴가 됐습니다. 대응은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못해서 뭐 전차 위에 그물망을 씌우거나 뭐 하고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뭐 피하는 방법, 뭐 FPV 드론이 오면은 뭐 엎드려갖고 피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전건 이제 러시아에서 쓰는 건데 우크라이나에서는 요 골판지 드론이 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요거는 크기는 약 2m 정도인데 페이로드는 20에서 30kg 정도 되고 2에서 3kg 정도 되고 정밀 유도가 가능한데 전자전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합니다. 레이더 그 종이라서 레이더 탐지가 안 되는데 요게 그 슬램이라는 기술인데 GPS로 걷다가 이렇게 항법 장치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제머를 쏴도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밀 유도가 그래서 이제 제머를 거의 무력화시킨 거고
요거를 또 원거리에서 쏘고 정밀 유도까지 되다 보니까 대응책을 거의 못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얘는 이제 활용되는 게 러시아 그 공군기지에 그 착륙되어 있는 그 뭐 항공기에다가 접목시켜갖고 엄청난 효과를 내고 있는 쪽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집 드론 요거를 많이 쓰는 게 여러 가지 기술이 있는데 요게 기술적으로 많이 발달이 돼서 요게 많이 뛰었을 때 자기네들끼리 인공지능으로 연계해갖고 네트워크를 해갖고 마치 사람처럼 가서 쏘는 겁니다. 영화에 보면 아이언맨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나오는데 그게 10년 이후에는 현실화될 것이라고 미국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론전에 대해서 그 다른 국가들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 미국이 사실 뭐 가장 공식적으로 군사 전략의 수정을 이제 발표했는데 요겁니다. 그 애플리케이션 이니시에이티브. 네, 요건데 이제 뭐 기존에 있던 M1 전차라던가 아니면 뭐 아파치라던가 기존의 전장을 지배했던 거를 과감하게 도태시키고 드론전 위주로 가겠다는 거고, 요게 이제 다음 달 정도에 이게 2.0에서 신규 전략이 발표될 예정이에요.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이런 식으로 전장의 흐름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북한은 어떻게 하고 있냐? 이게 작년 말에 북한에서 공개한 무인기인데 국내에서는 사실 조금 더 이거보다 정밀한 사진들이 좀 있는데 저한 목적상 이렇게 그 사진상이 인터넷에 있는 것을 좀 활용했습니다. 요게 아까 러시아에서 쓰고 있다는 벤시청 드론이고 요게 볼칸지형 드론입니다. 우크라이나 군에서 쓰고 있는 거. 그리고 요거는 하로평인데 이스라엘의 주력 그 자폭형 무인기입니다. 요거는 그 수리계형이라고 하는데 그 호주에서 주력으로 쓰고 있는 그 정찰 무인기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스텔스 무인기로 이제 추정이 되고 스텔스 무인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정찰 목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다른 화면에는 요거 이제 미국 거랑 거의 똑같이 생겼습니다. 글로벌로프나 리퍼나 이거랑 거의 똑같이 생겨서 현재 러우 전쟁을 포함해서 각국에서 여러 국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신형 무인기들을 다 보유하고 있다. 뭐 성능은 모르겠습니다. 성능은 모르겠는데 다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군집 드론은 북한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 요게 이제 그 노동절 때 발표한 그 드론쇼인데 사실 드론쇼 할 수 있으면은 군집 드론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뭐 2022년 12월 26일에 있었던 뭐 6대의 드론의 무인기의 도발을 뭐 군집 드론으로 보기도 하는데 요거 할 수 있으면은 군집 드론 할 수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거기다가 북한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이란, 러시아로부터 무인기 기술에 대해서 계속 받고 있고 특히 러우 전쟁 참전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경험까지 쌓고 있기 때문에 무인기 운용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양상을 완벽하게 벤치마킹해서 이미 적용까지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러우 전쟁에 대한 있는 무인기 위협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당장 우리와 그 DMZ를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위협, 현존 위협이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이제 김정은은 계속해서 무인기 많이 생산해라 이런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 대응 방법은 사실 해야 될 거는 뭐 미시적인 수준부터 거시적인 수준까지 되게 많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의견도 다 분분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이게 어차피 제가 주장하는 게 이게 군사 전략의 수정 수준이다라고 하면은 요 RMA 관점에서 적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요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거 외에도 방법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데 저는 이렇게 접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RMA가 크게 이제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 집중하니까 이렇게 접근했고 교리 개발과 교육 훈련, 전력 발전 체계, 그리고 인프라와 조직 개편 이걸로 접근을 했습니다. 네. 첫 번째 필요한 게 뭐냐? 우리는 무인기가 뭔지부터 좀 정의를 해야겠다. 그 야전에서 하다 보면 가장 난감한 게 무인기는 뭐고 드론은 뭐냐? 그럼 무인 항공기는 뭐냐? 이런 질문들을 생각보다 아직도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근데
교리에 없습니다. 이게 무인기가 뭐냐라는 게 교리에 없고, 육군 교리는 무인 항공기라고 써 있는데 아무도 무인 항공기라고 안 합니다. 근데 또 육군 교리 기준입니다. 무인 항공기하고 드론을 또 별도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육군 교리에. 무인기랑 드론이랑 다른 게 뭔가 뭐 그런 생각도 하는데, 요거를 이제 교리 뭐 이렇게 하는 분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드론은 이런 멀티콥터용을 얘기하고 무인 항공기는 이런 거 얘기한다 하는데, 사실 저는 와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민간 분들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초경량 비행장치랑 혼용해서 씁니다. 초경량 비행장치는 사실 날고 있는 작은 걸 다 지칭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혼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되게 어렵습니다. 위협을 이렇게 딱 규정을 하고 위협을 정의를 해야 이제 되는 방은 가는데, 우리는 위협의 정의, 용어조차 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러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무인기의 정의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해서 요거는 이제 군사적인 정의입니다. 군사적인 정의인데, 얘 무인기의 페이로드와 행소 거리, 속도, 이런 실질적인 타격 능력을 고려해갖고 무인기를 그룹 1부터 그룹 5까지 나누고 있습니다. 요게 근데 위협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대응 방안을 그룹 1은 이렇게 하고 그룹 2는 이렇게 하고 그룹 3는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특징적인 거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무인기가 아니라 무인기 체계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UAV라고 불렀고 지금은 UAS라고 부르는데, 결정적인 거는 날고 있는 애만 무인기가 아니다. 얘를 조종하는 조종자, 요걸 하는 중계 통신 시설, 활주로 이런 것까지 다 무인기로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면 어떤 걸로 발전시킬 수 있냐면은 원점 타격 개념으로 발전을 시킬 수 있습니다. 뒤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JCO라는 조직이 있는데 JCO에서 최근에 요거에 대해서 더 발전시켜서 얘기했습니다. 무인기는 이제 날면은 이제 못 잡으니까 원점 타격 위주로 대응 방향을 수정해야 되는, 요거를 최근에 좀 별표 홈페이지에 이렇게 명시가 된 것 같습니다. 요 자료 최신화를 위해서 최근 홈페이지 들어가 봤는데 그런 문구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군도 최근에 이 원점 타격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잘 아시겠지만 정전 상황이 주는 특수성에서 원점 타격 개념을 발전시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 무인기에 의해서 선제 타격을 받았을 때 어떤 표적을 대상으로 원점 타격을 할 거냐, 포병 입장에서는 표적화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의견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관심은 있지만 발전시키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숙제가 있는 단계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인기가 더 이상 이제 막기가 어려우니까 요거를 계속 이제 떨어뜨리려고 하지 말고 좀 이제 피해를 줄이고 피하고 요 방면에 대해서 교리나 이런 거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요거에 대해서 저는 국내 교리를 크게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군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군도 그렇고 요거 이제 피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 우리 같은 경우는 GOP가 너무 들어온 위협에, 무인기 위협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적어도 여기만큼이라도 좀 생분술에 대해서 좀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력발전 체계 문제인데, 지금 우리 군의 소형 무인기를 탐지하는 주 탐지 수단은 국지방공 레이더입니다. 얘는 약 80억 정도 하고 엄청 크고 무거워서, 최근에 제가 한 대 받았는데 얘가 너무 무거워서 이제 높은 땅에 올리면 이렇게 집안을 유지하기 너무 힘들어갖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은 어떻게 하고 있냐, 요 비싼 거 안 쓰고, 요게 제가 이제 SSR 사업을 할 때 좀 검토했던 구조들인데 약 6억 정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엄청 많이 까는 겁니다. 다른 부가적인 기능 다 빼고 탐지율이랑 요걸 네트워크로 연결해주는 그거에만 집중을 해갖고 얘를 곳곳에 다 까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부셔줘도 대책이 가능하고, 그리고 얘가 소형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차량화도 시켜갖고 방공무기에 이런 레이더들을 다 다는 기능으로 전력발전 체계를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전투원을 위한 대드론 장비가 좀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얘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 한국형 JCCO인데 미국에서는 합동 소형 무인기 대응 국을 창설했고 투스타로 임명을 해서 전반적인 그 교리라든가 인프라, 그다음에 뭐 시설, 그다음에 뭐 작전, 뭐 이런 운영, 뭐 조직 관리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총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군에서 최근 발표하는 게 많은데 되게 막 발표를 하길래 이게 혹시 누구의 컨트롤 타워로 하고 있느냐라고 제가 작년에 미국에 갈 기회가 있어서 물어보니까 여기서 다 컨트롤을 하고 있다. 여기에 있는 이 JCO라는 조직이 저 그 조직들까지 다 협업해갖고 이 모든 것을 다 하다 보니까 시너지가 되었고 굉장히 많은 게 동시다발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한국형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 무인기가 우리가 평시 위협으로 좀 보고 있는데 전평시 위협, 평시에 좀 이렇게 그 민간 시설 보호를 위해서 좀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얘가 지금 현재는 드론 테러면 경찰이 하고 북한 거면은 군이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떠 있는 걸 보고 얘가 북한 건지 뭐 민간 건지 이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에서 주장하는 거는 이건 좀 군이 가져가야 된다 하고 있는데 군은 사실 여력이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누가 할 거고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되고 있고 제 생각에는 민간군이 같이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체계를 구성을 조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적용이 되면 작전수행 체계는 이렇게 가자. 이건 아닌데 과거에 제가 이거를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발표 자료에 없는 건데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우리 작전수행 체계로 2022년 12월 26일에 그 형태의 무인기가 왔을 때 우리가 막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작전수행 체계를 개선을 했는가 약간 저는 이게 민감한 주제에 말씀드렸던 퀘스천만큼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북한 무인기에 대해서 정말 큰 위협으로 여기고 있는가 가장 큰 숙제가 얘를 북한 무인기 위협을 정말 큰 위협으로 여긴다는 생각이 들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걸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나쁜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 전선은 GOP를 따라서 전선을 유지하다 보니까 군은 거기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쏟을 수밖에 없는 거고 점점 병력을 줄고 점점 더 들어야 되는 노력과 비용은 점점 더 커지고 있고 하다 보니까 너무도 이제 해야 될 게 많은 시점이 지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조금 거시적 관점에서 북한 무인기 위협에 대해서 북한 무인기가 소형이 크면은 뭐 드론으로 쏜다, 큰 게 오면은 미사일로 쏜다, 뭐 1분단으로 오면은 뭐 이렇게 뭐 아파치를 띄운다, 뭐 열로면 이렇게 띄우는 이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뭐 거시적인 관점에서 가서 큰 틀을 잡고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네. 시간 돼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발표에 대해서 토론해 주실 분은 김홍철 전 합동대 총장으로 이렇게 계셨고, 그래서 나오신 다음에는 지금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연구위원 그리고 세종대에서 이제 교수로 강의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김홍철 장관님께서 첫 번째 발표에 대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무인기를 사용을 하면서 인간은 전장에 꼭 가지 않아도 과거의 전쟁에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인기는 급속도로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앞으로 여기서는 이제 더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더해지면서 AI 베이스 된 무인기뿐만 아니라 자동화된 오토메이션된 로봇 타입의 무인기가 또 무인 체계가 이제 나타날 거다. 그래서 현재는 무인기라고 드론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조금 있으면 무인 체계로 아마 아까 UAS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발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김두한도 항상 싸우고 들어갈 때 제일 어렵던 게 싸움을 하기 전에는 항상 두렵다고 하잖아요. 이 두려움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에서 극복을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제 처음에 TB2나 스위치블레이드 같은 사이즈, 뭐 TB2는 사이즈가 크고 스위치블레이드 좀 사이즈 작긴 하지만
그때는 이런 무기 체계들이 상당히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또 대응이 나오면서 ECM을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차원의 전자전이 수행이 되면서 그 효과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홍성표 교수님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결국 전쟁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무기체계를 이용하는 방식이 변해왔다. 이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에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거고 두 번째로 봐야 될 거는 이런 무기체계는 결국 기존의 전력을 잘 활용하는 방향으로 운영이 된다. 쉽게 말하면 델타 시스템을 통해서 우주에 있는 그 자산, 스타링크를 통해서 정보가 취합이 되면 지상에 다시 전달을 해서 후방에 있는 헤드쿼터, 본부에서 지시를 하고 이 지시된 거는 또 하이마스나 어떤 포경 체계를 활용을 해서 아주 짧은 시간에 타격을 하고 이런 형태의 초기 버전이 이렇게 됐지만 후기 버전으로 들어가다 보면 그런 거 없이 바로 보는 즉시 때릴 수 있는 이제 자폭 드론의 형태로 지금 전에는 오고 있는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런 중요한 형태라고 볼 수 있겠고 홍성표 교수님도 그걸 발표에서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인도 파키스탄 전쟁이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었고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에서도 이란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은 결국 장거리 무인기를 활용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된 것을 보면 현대전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 미래전에 있어서는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될까라고 보면 북한도 지금 전쟁을 수행하면서 지금 전술의 패턴이 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돌격 전술의 형태를 초기 형태를 지니고 있지만 무인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형태가 변해가고 있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2차 파병을 통해서 무인체계를 가지고 왔다는 거죠. 이런 무인체계를 가지고 와서 활용을 하면서 실질적인 효과를 테스트할 수 있고 어떤 형태로 무인기를 활용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이구나를 가지고 올 겁니다. 근데 이제 퀘스천은 그럼 우리는 뭐 하고 있느냐죠. 지금 그 S-300이나 S-400 같은 그 지대공 무기체계가 러시아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항공기들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들어갔다가 다 격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전쟁은 결국 과거의 공중무쇠라는 개념이 이제 사라지게 되죠. 그 설령 전투기를 통해서 공중무쇠를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소형 무인기를 통한 기습 공격은 가능하기 때문에 공중무쇠가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또 퀘스천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결국 전쟁의 형태가 무인기를 통해서 변해졌다. 북한도 이걸 봤겠죠. 월츠가 얘기하는 소셜라이제이션 티어리에 대해서 북한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런 전술을 개발했는데 기술력이 떨어졌겠죠. 그래서 김정은이 2차 러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러시아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 방문했을 때 여러 가지 군사기지를 돌아봤는데 거기에서 많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북한은 핵 삼중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유리 가가르 기지나 이런 걸 갖고 잠수함 기지, 이지를 다 돌아보고 왔죠. 돌아와서 항공 체계를 개발하고 그 중에 하나가 돌아올 때 선물로 무인기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와서 1년 뒤 아까 유술형도 얘기했지만 무인기 쇼가 있었죠. 동남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다양한 무인기체계를 보여줍니다. 이게 러브 군사 협력을 통해서 이뤄낸 거지만 이거는 결국 무인체계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전쟁에서 직접 싸워봤고 돌아와서 전략도 받고 작전도 받고 전술도 바꾸는데 우리는 아까 보시다시피 여전히 초보 단계에 있다. 왜? 위기의식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꼭 바꿔야 된다고 제안을 해보고요. 첫 번째는 이 공구조를 먼저 바꿔야 됩니다. 지금의 현재 공구조로는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공구조가 얘기하거든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육군에서의 무인기 활용도하고 공군에서의 무인기 활용도는 매우 다르다. 그렇죠. 다른 무기체계를 소유제기를 할 텐데 그거를 소유제기를 받을 만한 우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에 우크라이나는 연대급 이상의 부대에는 소대급 아니 중대급 이상의 무인기 대대가 다 편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투하는 사단 전투 개념은 여단 전투 개념 안에
무인기가 다 사용이 되면서 전투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느 위치에 사단이 있고 여단이 있느냐에 따라서 지형에 따라서 무인기의 소요 형태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저는 주장하는 게 앞으로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그 부대의 특성에 맞는 무인기를 다 편제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걸 소요 제기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미 육군은 5월 1일부로 10개 현역 사단에 1000대의 무인기를 다 배동을 하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미 연합훈련을 해야 되는 우리나라는 과연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 그래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군구조가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싶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앞으로 10년, 20년 뒤는 병력 감축이 많이 일어난다. 뭐 여군을 늘리자, 군무원 숫자를 늘리자. 이것도 하나의 방편이지만 더욱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적정 병력이 50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줄어드는 병력을 앞으로 하이테크 무인기로 교체를 하면 된다. 쉽게 말하면 병사 1인당 뭐 무인기 한 대, 뭐 로봇 몇 대 이렇게 해서 연구를 통해서 정해진다면 50만의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인기를 얼마만큼 늘려야 되는지 그 계산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계산해서 지금부터 소요 제기를 하고 인구는 빨리 늘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무인 체계는 빨리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매우 어렵다. 더 중요한 건 이런 걸 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 당연히 사관학교부터 모든 군사교육에서 지금 빠져있는 무인기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 시스템을 포함을 시키고 과정도 포함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신병 교육에 들어와서도 무인기를 교육을 시켜야 되고 예비군 훈련 때도 무인기를 교육을 시켜야만이 우크라이나처럼 총격전 때 모든 사람들이 무인기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구가 줄어드는데 우리가 여군의 배치에 있어서 국내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죠. 전투부대의 편성이 어렵다. 그러면 후방에서 무인기를 운영할 수 있는 무인기 전담 여군 교사가 대대를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시니어 아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시니어 아미가 GP 지역표에서 경계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후방에서 무인기에 대한 수달 능력을 키워서 시니어 아미 무인체계 대대 아니면 사단을 만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진짜 병력 절감에 대한 구체적인 그리고 실질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미래전에 있어서 이기느냐 지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늦게 자각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미래는 매우 암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터미네이터하고 매트릭스 영화 봤지 않습니까? 군집드론, 로봇 이미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노중현님은 현역 차원에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는 이 토론문은 거의 제 자신에 대한 어떤 그 반성문 수준으로 이거를 정리를 했고, 저는 합참에서 전력 건조를 많이 해봤습니다. KMD 전력, 패트리어트, 분석한 유경고리나 KMD 센터, 장성 그 지금 LSMC 사실 많이 본 게 없는데 그런 걸 통해서 교훈을 얻었던 것과 모든 것들을 좀 포함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2020년 우리 무인기 사건 우리 군의 대비적인 큰 경종을 울린 사건이었고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했지만 실제로 과연 그렇게 변했느냐라는 것들은 우리가 한번 반성해 볼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 무인기가 22년에 우리가 5대가 와서 5시간 동안 비행을 했지만 이것에 대한 대응은 적절했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 그리고 합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열을 한 결과 여러 가지 원인을 지적했는데 이 원인도 과연 이게 적합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 대책이 있었지만 제가 오늘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무인기 작전 상황에 대한 좀 복기를 해보자. 우리가 진짜 문제가 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떤 작전 단계별로 우리 방공작전이라는 게 단계별로 진행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살펴보고 지금이라도 보완할 게 있느냐, 향후에 어떻게든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좀 생각해보고 고민하는 시간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까 그 문주님이 탐지는 국지방공레이더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합참에서 밑에서 검열실 검열 변할 때도 이런 것들을 많이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레이더를 보고
무인기인지 세대인지 항공기인지를 알 수 있느냐. 저는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모든 작전의 시작은 방공 작전의 시작은 탐지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이 탐지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우리 만약에 공군 같은 경우 불명기라든가 무인기 나타난다 이게 난리가 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현재도 국지방공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허상과 허위 추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도 뭔가 이상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다면 이게 그 다음 문제가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 이제 식별의 문제인데 이 과연 식별을 해서 이게 무인기 맞나? 이게 지금 안 되니까 우리는 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레이더로 탐지한 걸 가지고 다시 TOD를 그쪽 방향으로 지향을 해서 이 물체가 있는지 없는지 이걸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TOD라는 게 사실 대공 TOD라는 건 없습니다. 그 지상 TOD를 가지고 그냥 물체가 있는지 그 정도 보는 수준인데 이걸 가지고 식별을 한다면 기종을 알아야 되고 형태를 알아야 되고 이거 부상을 알아야 되고 이렇게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걸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좀 문제를 초래한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다음 문제가 이제 추적 문제인데요. 이 항공기나 모든 이동하는 공중물체는 이동합니다. 그런데 이동하는 거를 따라서 추적할 수 있느냐, 지금 여기 있느냐, 그 다음 어디에 갔느냐 이거를 실시간으로 따라가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대응 전력도 하고 전술 조치를 할 수 있는데 과연 그런 거 만들 수 있느냐? 저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제가 22년 12월 26일 날 그 다음 날이죠. 합참 정기대회 검역시장이 합참에서 가져온 항적 추적도를 작전 상황도 가져왔어요. 근데 딱 보니까 이게 보고된 순서대로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항적 이동을. 근데 저는 이거 아니다. 그럴 수가 없다. 예를 들면 같은 5분 내에 이동한 것도 어떤 데는 이만큼 이동하고 어떤 건 이만큼 이동하고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항적이 그 당시에 분석을 하려면 어디서 출발했고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필터링하고 걸러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그게 무려 한 달 걸릴 겁니다. 한 달. 예, 합참에서 발표하는데 그래서 그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주의 통제를 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현시다라는 걸 이제 저는 좀 많이 목격을 했고요. 그래서 합참에서는 물론 이거 결과 발표 이렇게 했습니다. 고속상황 전파 체계를 쓰지 않아서 그랬다. 근데 뭐 사실 고속상황 전파는 그냥 우리 카톡에 있는 문자 구름망입니다. 그래서 초기 상황이 이렇게 생겼다. 라는 걸 좀 알려주는 것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실시간 공중 상황이나 이동 상황이나 입지적인 상황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안 되기 때문에 아직도 작전을 하면 VTC나 전화망이나 이걸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술 조치하고는 아직도 좀 멀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 무인기를 작전 통제를 굉장히 많이 나눠놨습니다. 예를 들면 뭐 지작사에서도 하고 뭐 군단에서도 하고 뭐 공작사에서도 하고 뭐 여러 상황이 있는데 사실 하늘에서 뭐가 떴는데 그게 무인기지 알고 이게 대응하기 이게 뭐 3m 이하로 작으니까 누가 해라 이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요원한 일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작전 절차를 좀 발전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이 제가 생각했던 문제고요. 그다음에 타격하는 문제도 있는데 타격하는 것도 있어 민간 지역에서 많이 이렇게 주변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격을 제한하고 사격을 금지시키는 것들 많이 해놨습니다. 혹여 이게 사격을 안 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무인기를 떨어뜨려서 우리 군의 역할과 위상을 갖춰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근데 말단 병사들에게는 쏘지 마라 거기 민가가 있다 이런 것들이 너무 강압적인 주입식 교육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교전을 할 것인가 또 어떻게 또 국민들에게 안전하게 민방공 경보를 또 내서 대피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이런 부분들이 작동이 안 됐던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통해서 향후에 이 소형 무인기 대응할 때 좀 통합적인 고려 사항을 가지고 출발해야 되지 않나 라는 것들 몇 가지를 좀 기술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소형 무인기 대응 접근 방향이 이제는 어떤 뭐 방공 평가라든가 뭐 특정 뭐 군에 의해서 해야 될 문제가 이제는 아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모든 부대에 다 해당이 되고 사실 북한 애들 막 우크라이나에서 도망 다니고 피하고 이런 거 많이 봤지 않습니까? 이게 생존이라든가 임무 수행을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한 것들인데 우리의 전술 전기 절차는 이거에 대해 있느냐 이렇게 봤을 때는 좀 퀘스천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되고 이게 단 하나의 해결책, 무기책으로 이렇게 될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뭐 영어로도 뭐 레이어드 디펜스라고 해놓고 이런 말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좀 오늘 좀 핵심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게 우리 상호 운용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 우리 C5I가 정말 많습니다. 근데 과연 이 C5I를 가지고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느냐?
필요한 자료들이 왔다 갔다 교환이 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우리 지휘관들이 이걸 보고 디시전 메이킹을 할 수 있느냐. 지금 우리는 현재 서로 연결도 잘 안 돼 있습니다. 우리 뭐 네트워크 센트릭 워페어라고 얘기하지만 연결돼 있느냐, 국지방송에다가 MCRC가 연결 안 됐었거든요. 자료 공유가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새로 보완을 했고요. 근데 그리고 이런 걸 가지고 필요한 정보들이 나한테 지휘관이 판단하고 결심하는 필요한 자료가 오느냐, 결심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정말 큰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G4I가 있긴 있지만 우리가 정말 추구하려고 하는 상호 원형성의 수준이 그동안은 뭐 탐지하고 식별한 정보에 대해서 국한이 됐지만 앞으로는 그 빠른 템포의 작전을 하기 위해서 교전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데 누가 쏘고 있는지 누가 작전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수행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그 방위력 개선 사업을 하면서 모든 무기체계가 대부분 다 단위 사업 위주로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옆에 사업에서 뭐 하는지를 일단은 모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뭐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소형 무인기 대응 체계라고 있는 게 있고 뭐 레이저 제공 무기라는 체계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작전하려면 탐지도 하고 식별도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는 제모고 하나는 결론적인 목적은 타격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개가 같이 같은 데서 만약에 장소를 한다면 서로 간의 어떤 연동이라든가 자료 교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려가 안 돼 있고요. 그리고 똑같은 구성 요소들을 다 장비별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전력 건설하거나 작전 운영할 때도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그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대응 작전하는 것들이 대부분 자기 부대만 지키겠다는 겁니다. 이게 제모라든가 뭐 기타 등등 하는 게 내가 내 부대만 지키겠다 이런 건데 정말 북한에 대해서 대응한다고 할 때 우리가 전제적으로 해야 되고 적극적인 방어를 해야 되는 것이지. 예를 들면 이미 이 서울에 여기 위례에 뭐가 무인기가 나타나 이거 어디서 온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이게 식별할 수 있나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난센스거든요. 그래서 저는 북한 무인기에 대한 어떤 뭐 결전에선 우리가 뭐 물돌목이라고 뭐 제가 표현을 했지만 이런 것들은 전방 지역에서 뭔가 원점을 추적해야 되고 MDA를 통과했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들이 정말 이게 각군별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노력이 흩어지거나 이게 종합되지 않으면 문제가 또 많이 생기는데 아까 문준영이 얘기했지만 JCO 합참의 미 합참의 그런 조직을 얘기했는데 그 중에 좀 소개를 안 한 게 있는 여기 있는 9개의 주 노력선 이거는 좀 한번 우리가 심각하게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무인기에 대한 대응 전략도 아직 없다. 구체적인 작전 요구 성능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 건지, 그 다음에 교리 교범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 다음에 그 수많은 데이터들에 대한 관리나 수립이나 이 저장 이런 것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없고요. 시험할 수 있는 훈련장도 사실은 없습니다. 뭐 제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할 수 있는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고 업체별로 막 우주순 많이 만들고 있지만 과연 이걸 노력을 누가 개입해서 어떻게 통합시킬 건가 이런 부분들도 좀 없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JCO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번 우리가 꼭 눈여겨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투발전 분야 여러 분야들이 있지만 사실 교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육군 방공에서는 보니까 드론 대응 교육 기량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그런 부분에서 합창 차원에서 좀 컨트롤 파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윤기 교수님한테 수업을 받고 미사일 방어에 대해서 교리 발전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채택이 안 됐습니다. 상만 받고 요청만 받고 채택이 안 되는데 아직도 우리는 미사일 방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교리가 없습니다. 그냥 방공 작전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너무 좀 느리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갖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무인기에 대한 작전 개념 정립, 소요제기, 신속의 추진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 무인기에도 도대체 얼마큼 방어할 거냐, 누가 방어할 거냐, 어느 수준까지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미사일 방어하면서 만들었던 게 있습니다. 칼단이라고 있었는데 크리티컬 어셀리스트, 디펜디드 어셀리에서 전 국가의 어떤 군부대라든가 국가주요시설이라든가 도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과연 이거를 어느 수준에 어떻게 방어할까 목표를 우리가 세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직은 없지만 앞으로는 좀 이런 부분들이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기체계 저도 방위력 개선 사업 많이 해봤지만 지금 소형 무기 대응 체계라고 있는데 이게 지금 소요제기하고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맞나라는 좀 생각이 또 들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다 막 써놨는데 제모의 종류만 해도 소형 무기 대응 체계, 주요 지역 대응 체계, 접촉 지역 대응 체계, 안티 드론 체계 너무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나 도대체.
뭐 이런 생각도 많이 갖게 되고요. 그래서 상용 기술에 대한 항상 이 전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신소개특에 대한 문제입니다. 위협에 대한 변화를 얼마나 빨리 받아들이는 이런 문제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정말 그 부대를 방어하고 어떤 소극적 방어 대책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전통적 개념에서 이게 많이 탈피돼. 우리는 관리를 편하게 해서 부대를 다 지켜주었습니다. 미사일 부대나 이런 데 가보면 전부 미사일 다 한 군데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정말 맞는 건지 이런 부분도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되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막 위장도 국방색을 칠해서 이렇게 막 해주거든요. 근데 사실 표적화되기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상용화 시켜놓고 막 본태화 시켜놓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 좀 근본적으로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러시아에서도 정말 많은 병사들이 와이파이나 이게 무선전화 쓴 것들이 죽었거든요. 과연 이런 것들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통제하고 앞으로 전술적인 전차를 어떻게 병사들을 부대에 좀 발전시켜 나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김홍철 장관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전통적 부대 편성이나 조직 운영 가지고 이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방공부대만 보면요, 패트리어트 부대 있고 총군 부대 있고 뭐 탄도사 전부 각각의 임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복합 위협에 대해서 통합 대응할 수 있도록 뭔가를 하지 않으면 이거 전혀 대응이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3년 단장에서 저 백령도부터 이 수도권에 있었는데 제가 항상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바빠요. 근데 무인기 20km, 30km 나가는 거 금방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이런 거 했을 때 아직도 우리 그 주요 방공부대 타격이 이슈일 건데 거기에 어떤 무인기 대응시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봐야 되고 그리고 이게 제가 아까 주의통제 상원 형성을 말씀드렸는데 이란이 300발을 이스라엘에 쐈는데 도대체 이스라엘은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300발을 어떻게 막았을까? 그런 주의 통제체가 있나?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 수동으로 하지. 사람이 한다 이거죠. 근데 과연 그렇게 해가지고 그 순간 대응, 순간 승리를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의 주의 통제책에 대해서 미국도 그래서 IBCS라는 걸 지금 로스쿨에서 이게 아주 실험적으로 이렇게 도전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생각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시간 때문에 이제 짧게 마무리 말씀드리겠지만 교육훈련 이거 안 된다. 우리 그동안 지상사격만 했습니다. 기본 과제로 이제는 대공사격해야 됩니다. 소화기, 공용화기 모든 것들이 대공사격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아직도 우리 평가는 그냥 항공기 위주에 대한 어떤 사격훈련 이런 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둔부대라든가 경비하는 이런 거 보면 전부 땅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울타리 뚫렸는지 이런 것만 보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해서 앞으로 생존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런 아주 작은 거지만 이런 것까지도 생존에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 네. 발표문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인 질문 같은 건 없으시고 성격상 그 발표문을 좀 보완하는 여러 같은 말씀들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두 분이 계신데 두 분께서 첨언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크라이나에서 운영되는 그 소형 드론들은 500불에서 3,000불 가격대입니다. 5,000불에서 500불에서 3,000불. 그런 정도의 드론으로 그렇게 큰 전과를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드론의 강점이 그런 거다. 굉장히 큰 강점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드론을 가지고 그러면 전선에서 드론이 만능이냐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후티 반군이 항복을 한 것은 그 드론에 의한 원거리 타격 드론에 의한 그 전에 여러 그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미사일을 포함해서. 그렇지만 후티 반군이 계속 저항하고 반격하고 있죠. 근데 이번 최근에 굴복하게 된 것은 대대적인 공습을 통해서 전략과 표적들을 다 무력화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전부 두 손 들고 항복한 거거든요. 그게 드론의 한계죠. 드론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한 그 사계지역, 그 점령하는 작전에는 드론 가족은 사실 안 됩니다. 거기에는 기존의 탱크와 전투기와 병력들이 있어야죠. 그래서 드론은 거기에 나와 있는 전사들과 무기 장비들을 무력화시키는 작전에는 매우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영토를 점령한다거나 이런 작전에는 드론만 가지고는 가능하지 않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2022년 12월 26일로 접종대응 체계를 개선했는데 전에도 저는 분단에 있었고 후에도 분단에 있는데 많이 바뀌긴 했는데 가장 크게 제가 바뀐 거는 보고 개통이라고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누군가를 문책하고 책임을 묻어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선배 장교님들께 좀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그 문책하고 책임을 묻는 것 때문에 되게 소심해져서 너무 많은 보고를 강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그 이후에 더 어려워졌습니다. 지금 전에는 VIP와 전화기가 한 3대 있었으면 지금 한 20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저께 실제로 다 그 군직 드론에 대해서 훈련을 해봤는데 지작사 주관을 했는데 지작사가 보고를 못 받습니다. 자기네들도 전화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속된 말로 훈련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요 네 분 중에 어느 분한테 질문 답변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해 주시고 간단하게 본인 성함하고 직책이나 뭐 전화 그것 같은 그걸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 선장님. 지난번 그 전쟁 기념관에서 이 드론 관련해서 미군 그 종사자가 고침되었는데 그때 비해서 상당히 진전된 그런 모습입니다. 질문 요지는 유크레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드론이 일부에서 언급되어 있지만은 이 소모품 성격으로 운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궁금한 것은 어떤 무기 체계일지라도 그게 보면은 자체 능동 방어랄까 생존 문제 이것이 유크레인에서는 전력화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기에 상대 내지 북한 이게 있는데 그 수준에서 언급해 주시고 하나는 전반적으로 오늘 제가 듣기로는 저도 육군대학에서 이제 전략전술 전투관청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상당히 그때 한 10년 전에 가졌던 의문이 지금도 있다는 느낌이 뭐냐면 전쟁의 본질은 변화하지 않지만 전쟁의 양상에 따라서 이제 드론관을 하고 있는데 이 전력화를 위한 국가 안보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 전력화를 위한 군사 전략과 용병술 체계상에서의 전략과 작전 전술 이것이 좀 혼재되어서 스테이트먼트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분야는 사실로는 합참에서도 오셔가지고 같이 토의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몇십 년 동안 같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두 가지 용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카미카제 드론들은 다 자폭용이라 소모품이죠. 그리고 그것들은 비교적 소형들입니다. 그리고 폭탄을 투하하는 드론들은 재활용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그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제 돌아오려면은 연료, 배터리 용량 이런 것들이 뭐 거의 2배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소형 드론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배터리를 기본적으로 장착해 놓은 것이 하나인데 그 회수하기 위해서 배터리 2개를 부착을 하면 페일로드가 무장 장착량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적절하게 운용을 해서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제트 엔진까지 장착하는 그 드론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서는 아직 그거는 아닌데 러시아는 최근에 샤이드를 제트 엔진 장착하는 것까지 그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속으로 표적으로 침투해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발휘하도록 할 수 있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 문제점은 저보다 여기 있는 우리 문장군님이나 또 우리 문수령님이 좀 그 전문성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 답변은 제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철 박사님 말씀하신 군 구조를 개편해야 된다는 그거는 상당히 우리가 시급한 과제로 우리가 해보지 않을까는 생각에서 저도 이렇게 많이 관심 갖고 이 문제를 좀 현역으로서 유일하게 참여하신 문재영 총장님 현장에 계시니까요 했는데 아까 사관학교부터 그리고 육해공 해병대 모든
신병 교육 단계에서부터 다 해서 모든 기간병 신병할 거 없이 지금부터라도 전군이 그러니까 드론 병사화하는 것이, 그래서 마치 북한의 옛날 4대 군사 노선에 보면 전군의 강구화 또 전국대 요새화 그런 게 있었는데, 우리도 전 국토를 다 드론 전장 어디서든 날아올 수 있는 전장을 후방에서도 다 이렇게 격퇴할 수 있는 전군의 드론을 방어 시스템, 디펜스 시스템을 갖추고 전군의 드론 병사화 다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해나갈 수 있었으면 한다는 말씀을 저도 드립니다. 이 내용을 최근에도 저희 문정대의원에서도 이제 이사님들과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어서 드렸던 것인데, 오늘 김홍철 박사님 말씀을 듣고 참 감명한 심령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좀 전공이 영화 제작, 영화 연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오늘 여기 온 이유 중에 하나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드론이 지배하고 있는 지금 현 이 시대에 영화를 하나 만들고 싶어요. 드론의 미래, 드론 전쟁에 대한 시나리오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제가. 그게 되게 되면 한번 기회를 제가 가져가지고 한번 제가 발표를 한번 해드리겠고요. 잠깐 나온 김에 잠깐 말씀드리면은, 오늘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영화 전공이지만은 사진학의 중요성이 드론 시대에 와 있습니다. 드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물론 GPS를 통해서 방향을 갖다가 좌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이 가장 중요하죠. 눈이. 드론의 아이는 렌즈입니다. 렌즈. 그 렌즈에 대한 가치를 갖다가 아직까지 전문 분야에서 캐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하고 조그만 렌즈 하나 달고 날아다니는데 그거 가지고는 너무 어두워요. 그래서 그 사진학적 그 기술적인 어떤 어프로치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 제가 홍성표 우리 선생님한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드론을 제작하는 부분에서 특히 드론의 눈을 개발하는데 좀 중점을 좀 두었으면 합니다. 정말 이게 드론이 전투에 참여하려면, 예를 들어서 공군의 프리ITO 임무에 드론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다, 어떤 성능의 드론이 필요하고 어떻게 참여를 시킬 것이다. 그 다음에 페바 육군 같은 경우는 페바 작전에는 어떤 드론이 필요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이다. 해상 작전도 마찬가지고요. 혹시 그런 것을 지금 우리 육해공군이나 합참에서 연구를 하고 또 실제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상황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뭐 파란티아나 안드릴 같은 그런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친 이유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에서 그들이 개발하고 있는 뭐 언터러시부터 해가지고 연결을 하고 그 무기 체계를 운용하는 형식이 지금까지는 다르게 됐다는 게 확인이 됐고, 그게 또 효과가 있다는 게 나타나면서 있는데, 우리도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가 지금 미군이 얘기하는 제드 시주의 개념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잘 못하고 있는 거는 그걸 할 수 있는 우리 체계가 아직 안 바뀌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MBTO를 바꾸려면 솔직히 유무의 복합 체계로 지금 가지 않습니까? 카이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MBTO의 유무의 복합 체계를 통해서 어떻게 공격을 하겠다는 내용은 전무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단작전, 사단작계를 따져보면 거기에서 뭐 워리어 플랫폼을 지금 만들어놨는데 그 워리어가 어떻게 전쟁을 수행하겠다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진짜 해군도 그렇고 해병도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정군의 드론 하여튼 전사와 이거를 하자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개념이 지금 나와 있지 않고요. 드론 작전 사령도 그냥 드론 작전 사령 옥상 오기 때문에 저는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상태고, 앞으로 하려면 합참이 통제를 하고 양병의 개념으로 가야 됩니다. 사람처럼 드론을 각 군에서 소요제기하고 훈련시키고 각 군에서 필요한 드론을 만들어서 이게 합참의 총합이 돼서 소요제기가 돼야지, 지금처럼 드론 작전 사령부에서 뭐 하겠다 그거 안 돼, 기대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지금은 방식부터 많이 변화를 줘야 된다. 근데 한 번에 다 할 수 없지만 제일 중요한 게 먼저 뭐지 않습니까? 저도 미래전에 대해서 부분을 쓰고는 있지만, 미래전에는 전쟁에 사람이 없어질 것이다 너무 잘 알잖아요. 점점 사람이 없어지고 로봇과 무인체계가 전쟁을 할 것이다. 그건 2년 전에 국방연구에 제가 썼던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것만 우리가 알면요. 우리가 지금 뭐를 해야 되고 진짜 급한데 싸우지들 말고 지금 열심히 준비해야 된다. 저는 그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발제된 내용, 토론된 내용의 그 답답함을 제가 과감하게 이런 방법으로 해결하자 하는 측면에서 간단히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게 국가 안보 전략적 그리고 정책적인 거에 저희는 국방으로 되면서 뭔가 이게 문제가 계속 생깁니다. 국방부의 업무로만 뭔가 인식이 되는 게 문제거든요. 이걸 국가 방위 차원에서 우리가 시스템에 태워야 될 부분이 뭐냐면 대부분 야전에서 실제 운영하는 부서의 사람들은 전투 발전 체계로 아까 DOT, MLPF든 또 세 가지로 만든 것들을 해서 이쪽 소요 기획 체계에서 만든 거를 변경 건의해주는 시스템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놈의 변경 건의된 놈이 다시 획득 관리 체계로 들어와야 되는데 획득 관리 체계로 들어오는 측면에서 그 제일 잘하는 부서가 뭐냐면 드론에 관해서입니다. 이 이제 국토부하고 산자부의 싸움에서 국가 R&D 예산을 잡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법 제도적으로 드론 활용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특별 법을 만들고 시행 규칙을 만들어서 드론 산업을 발전시키면서 필요한 부분들의 그 어떤 기술력을 흡수하는 뭐 이런 거고요. 저희는 그러한 모든 그 개념을 구현해서 획득하는 거, 그 다음에 R&D를 기획하는 쪽이 출연연에 다 있습니다. 그럼 그 출연연에서 자기들의 밥그릇을 다 챙겨놓고 필요한 것을 신속 획득하라고 이제 신속 획득 연구원을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한 1,300억을 쓰는데 지금 이제 드론에 관한 걸로 우리가 그 필요한 그 생태계를 만들려면 전발 요소에서 개념을 만들어서 우리는 이렇게 운영하고 싶다. 또 우리는 이렇게 유무복합을 하고 싶다라는 소요를 가지고 이 정도 성능을 가지고 그걸 2년이거든요. 이런 드론을 신속 획득해줘라. 근데 이게 제도적인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한국형 신속 획득 제도가 아직 미비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한국형 JCO 자체도 다 의사결정 체계인데 굉장히 어려운 이런 상황인데 제가 이제 과감하게 감히 말씀드리고 있을 거는 지금 정도의 세미나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이제 드론 얼라이언스라는 거에서 이미 그 국가 드론 R&D 예산의 전부를 갖고 있습니다. 2028년까지. 근데 이제 저희는 지금 이런 체계에서 신속 획득으로 드론 산업을 발전시키면서 드론에 필요한 기술을 국가 미래 전쟁에 이거를 어떻게 보면 엄부처 예산을 붙여다가 그 우리 국방부의 건의에서 국방부가 주도적으로 뭔가 신속 획득을 해서 국가 방위에 기여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을 제안드립니다. 말씀하신 바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드론, AI, 인공위성 등은 통합 운영이 필요한 무기체계와 이를 전담할 통합 조직 및 관련 법규와 규정의 통합적 검토 및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따로 국법이 아니고 유인법식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드론 교육의 저변의 확대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간부 사관학교라든가 그 훈련체에서 드론 교육을 강의합니다. 상당히 미흡하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휴대폰처럼 앞으로 드론이 발달하게 되면 병사 한 사람 한 사람이 드론을 갖고 다닐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드론 오리엔티드 마인드를 또 간부라든가 병사들한테 심어줄 필요가 있다는 그런 얘기.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드론이 아까 상당히 저렴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당히 강군이긴 합니다만 주변국에 비해서 상대적 약소국입니다. 따라서 이 드론이라는 무기가 상당히 우리한테 필살기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 우리의 필살기가 각궁했다고 한다면
이 드론이 현대판 각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드론에게 현대판 각공이라는 별칭을 붙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오늘 말씀들이 안 나와가지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의 드론 교구를 우리가 수용할 때 반드시 우리의 지형적, 한반도의 지형적 특징을 고려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설악이 먼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건 좀 거시적인 차원입니다만, 제가 예상하기에는, 앞으로 조만간 드론 사용과 관련해서 도덕적 및 윤리적 차원에서 제기될 그 마찰적 요인에 대해서 우리가 유념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긴 인류 역사를 통해서 그동안은 인간 대 인간이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 대 기계가 싸우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그러다 보니까 자칫하면 전쟁이 비참하게 합니다만 비참하고 자비가 없는 전쟁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이번에 북한군 우크라이나 갈 때 보면 막 끝까지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또 자폭들은 여기서 터지기 때문에 얼굴도 없게 이렇게 됩니다. 상당히 이 과학기술이라는 게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이렇게 잘 살게 하기 위한 건데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되다 보면은 상당히 좀 문제가 민간 차원에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전쟁이 자칫하면 there is no mercy, 자비가 없는 이와 같은 전쟁이 이렇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좀 어떻게 좀 멋있게 한번 표현해 볼까 고민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곱비 풀린 분신 마르스의 기환이라는 역사. 원시시대 때 전쟁이 엄청나게 비참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제법이라든 인권법들이 많이 나와서 견제했는데 이제는 기계가 오다 보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다시 그와 같이 전쟁이 비참해지는 이와 같은 시대가 오지 않을 것 생각이 들고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민간이라든 이런 쪽에서 우리는 지금 이제 어떻게 사상할 것인가 생각하는데 도덕적 및 윤리적 차원을 갖다는 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까. 따라서 군에서도 법적으로 그런 것도 좀 이렇게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장시간 죄송합니다. 지금 5분이 지금 초과해 있는데 오늘 발표해 주신 두 분, 토론해 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큰 박수로 오늘 토론을 감사합니다. 가이마 화이팅! 화이팅!